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게 다 메르스 때문이야. 메르스를 이겨야 된다는 절박함으로 내가 이렇게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던 다이어트를 포기했잖아. 이게 다 보건당국의 무능 때문이야. 1년을 다이어트를 했더니 먹는 게 너무 좋아. 아까도 내가 조금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칼국수를 먹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칼국수를 먹으러 갔잖아. 이제 근데 아니 칼국수가 따로따로 나왔으면 혼동이 없을 텐데 그냥 한 냄비에 끓이면서 먹으라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보이는 국수 다 건져 먹고 둘이 먹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만두를 근데 칼국수가 너무 조금이라서 만두를 추가했지. 6개 중에 4개를 내가 먹고 집에 오는데 위장이 터지려고 그러는 거야.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칼국수 1.5인분에 만두를 4개를 왕만두 4개를 먹었더니 양이 많이 줄었어. 예. 내가 옛날에는 그 정도 먹고 무슨 뭐 배부르다 알잖아. 나 쟁반짜장 2인분 먹고도 멀쩡했던 거 쟁반짜장 2인분을 먹고 짬뽕을 안 시킨 걸 후회하던 내가 요즘에 작년 내내 다이어트를 해갖고 양이 너무 줄었어. 오늘은 진짜 그 칼국수 고작 1.5인분 먹고 그리고 왕만두 4개밖에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르더라니까. 아무래도 다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가끔 드는데 간혹 드는데 참 쉽게 용기가 안 나네. 아니 그리고 이게 작년에는 진짜 내가 의도하지 않게 막 어쩔 수 없이 이상하게 다이어트가 된 거였어.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갔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살 뺀 다음에 괜히 또 먼 길 보내신 걸 보고 이제는 조금 살을 천천히 빼려고. 옛날에는 이제 막 갑자기 솔직히 그 당시 한 2주에 8kg 정도가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쭉 빼더니 미국 보내셨잖아. 그래갖고 세상에 미국 가갖고 그 강행군을 내가 진짜 죽지 못해. 내가 정말 그러고 나서 근데 올해는 괜히 이렇게 살 뺐다가 또 이상한 일 시키실까봐 또 먼데 보낼까봐 지금 이제 근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구박해. 세탁소 아줌마도 막 구박하고 세탁소 아주머니도 구박하시고 이 동네 우리 신랑 팬들이 전부 다 구박해. 어쩌자고 그렇게 살이 찌냐고. 집에서 뭐하고 앉아있냐고. 이 동네에는 신랑 팬이 너무 많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얼굴 살은 자꾸 빠져서 괜찮은데 문제는 뱃살이야.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한동안 기대를 했던 거지. 혹시 둘째 그러다가 10년 동안 안 빠지는 뱃살을 보면서 이제 저것이 똥 빼고 나라는 걸 이제 만인이 알게 된 거야. 만인이 알게 되자 만인이 내게 이제 살 빼라고 이제 압박을 주고 있어. 그래서 이게 신랑은 날로 작년에는 내가 살을 뺐더니 내가 이제 작년에 살을 빼고 신랑이랑 같이 식당을 갔어.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식당 사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자가 이뻐질 때는 안 좋은 거라고 우리 신랑들어 관리를 하라고 막 그래.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포기한 거 아니야. 작년? 작년이었어. 작년 가을? 아니야 올 1월이었나?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동안에 꾸준히 먹었더니 한 7kg가 불었어. 이제 요즘은 내 스스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렇게 작년에 내가 이제 막 살을 뺐던 이유는 왜 그랬었더라? 내가 아마 핏줄이 막혀가는 것 때문에 그랬나 봐. 핏줄이 막혀가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걱정 안 해.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일단 메르스를 이기기 위해서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아줌마는 밥심으로 일을 해. 그래서 이제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단 말이야. 이제 밥심으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졸려가지고 방송을 못 하겠는 거야 지금.
원래 내 계획은 밥을 든든히 먹고 밥심으로 방송해야지. 근데 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아이고 방송할 정신이 없네. 어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건 아유 먹고 뽀대대. 어.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근데 마음이 편해요. 예, 마음이 편하면 된 거 아닌가 싶어. 그리고 아니 이 나이에 뭐 저기 너무 이뻐지면 뭐해? 너무 날씬하고 너무 이뻐지면 나 지금도 너무 괴로워. 어 지금도 막 그 저기 들이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배불뚝이 아저씨의 컨셉으로 가겠어. 우리 딸이 진짜 진심으로 엄마 진짜 배불뚝이 아저씨 같아. 그래서 내 배 나온 것 때문에 막 걱정이 많은데 알았어 내가 뱃살만 이제 좀 빼보고 이제 뱃살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 배불뚝이 아저씨 컨셉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어. 저기 어저께 방송 네 어저께 방송 괜찮았어요? 예. 그 어제 방송이 사실은 어제는 내가 방송을 하면서 내가 막 소름 끼치고 내가 막 복받치는 거야. 여러 번 했던 얘긴데 어제 방송하면서 막 눈물이 울컥울컥 쏠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그 나온 이야기 있잖아. 솔직히 내가 이제 감은 잡고 있었지만 솔직히 나도 어제 방송을 하면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방송하면서 나도 막 깨달음이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영남 호남의 사람들의 마음을 막연했던 건데 어제 이제 그니까 뭐라나 다양한 정보들 그동안 파악했던 다양한 정보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모자이크가 맞춰지듯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맞춰지는 것처럼 정말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어제 정말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좀 우울했던 게 막 희망이 안 보이고 정말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나 이 무능한 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화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안이 안 보이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었던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나의 분노가 어쩌면 그들이 유도했던 분노가 아닌가. 야당의 무능이다. 뭐 야당의 분열이다. 솔직히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이 언론의 보도 태도가 정말 이중적인 게 이 새정치연합 안에서 내년에 공천권을 놓고 다투는 거는 뭐 그 저기 뭐야 개파 분쟁이라는 둥, 개파 투쟁이라는 둥, 그래서 굉장히 비천하게 표현을 해. 그런데 박근혜하고 지금 유승민하고 그쪽도 내나 공천권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쪽은 마치 무슨 천하 대전을 중계하는 것처럼 굉장히 고급지게 표현하고 야당에서 공천권 분쟁하는 거는 되게 비천하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공천권 경쟁을 하는 건데 야당은 굉장히 더러운 개싸움 하는 걸 보는 듯하고 그 저기 친박친이 공천권 경쟁은 마치 뭔가 삼국지를 보는 것처럼 막 대단히 의미 있는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딱 표현이 달라, 표현이. 예. 내나 친이 친방 개파 싸움이잖아, 그거. 안 그래? 개파 싸움 하는 건데, 그 야당이 막 공천권 분쟁하는 거는 개파 싸움이고, 여당에서 공천권 분쟁하는 거는 마치 무슨 권력 쟁투,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진짜 못된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참 언론을 통해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지속적인 세뇌를 해온 거야. 지속적인 세뇌를 해갖고 나도 참 많이 극복했다, 많이 알았다라고 생각해놓고도 여전히 그 프레임 속에 많이 갇혀 있는 걸 느껴요. 예, 우리가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매트릭스 안에 갇혀서 이게 자기의 현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전지들이 나오잖아. 인간을 자기네들이 막 그 난자와 정자를 뭐라 그러나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인간 전지를 만들어서 그 태양열이 사라진 암흑 속에 갇힌 지구에서 그 인간 전지의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AI가 그 인간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면서 지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영화 매트릭스라는 거에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소위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시대에 소위 재벌 금융 언론이 그러니까 금융자본 언론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한테 그 세뇌를 시키는 거야.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거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투입시키는 거죠. 끊임없이 시급 10,000원으로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이 곤란해진다.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러면서 계속 협박을 하잖아. 그죠? 시급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린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시급을 못 올리게 하잖아. 그럼 그들의 논리대로 시급을 안 올렸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이 나아지고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도 더 부자가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벌써 20년째 그 지랄이야. 20년째 최저시급을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이 망한다고 개뻥을 치면서 실제로 그러면 안 올렸을 때도 잘 살아야 되잖아. 안 올렸을 때 중소기업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점점 더 중소기업은 힘들어졌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 몰락했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내가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실제로 시급을 2배로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2배가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 노동자들이 받는 돈이 적어서 쓸 돈이 없는 거야. 소비할 돈이 없는 건데 시급이 2배로 늘면 그만큼 소비가 2배로 늘어나고 그 소비가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팔린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철저히 맞서야 돼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걸 마크를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가서 오늘 제목을 저걸로 좀 바꿔볼까?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어제 그제 뭐가 난리가 났냐면 가만있어 보자. 그거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냐? 잠깐만요. 뭐라 그러나 지난달 6월달 초부터 6월 중순부터인가 초부터인가 이제 그 인터넷상에 이상한 글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접했던 글은 뭐였냐면 뭐 자기 딸이 어린이집 원장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실명을 딱 쓰면서 막 절절히 쓴 거야.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 그 글을 막 퍼돌리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선가 아마 논리적 모순이라고 막혔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2번째로 돈 게 그 세모자 사건이야. 그러면서 뭐 그 엄마와 그 아들 둘이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리고 뭐 성매매까지 강요당했다, 뭐 이런 내용을 막 돌린 거야. 그 다음에 지금 3번째가 자폐아동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 지난주인가 그 얘기를 했잖아. 2012년에도 선거를 앞두고 SNS상에 허위사실이 막 유포됐었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2012년에도 선거를 앞두고 막 그 SNS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거야. 2011년, 12년에. 그러니까 2011년에는 12년 총선 앞두고, 그 다음에 2012년 대선 앞두고, 그렇게 이 SNS를 통해서 허위사실이 조직적으로 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막 퍼지는 거.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잖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딱 그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의 목적이 뭐냐면 어떤 언론사에서 그걸 봤잖아. 언론사에서 그걸 다루면 바로 뭐가 뜨냐면 반론이 떠. 내가 이제 2011년, 12년에도 내가 곰곰이 봤어요. 나는 이제 항상 나의 그 내가 하는 기본적인 습관이 뭐냐면 너무나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면 나는 일단 안 가. 너무나 사람들이 확 몰리잖아. 그러면 나는 일단 거리를 둬. 그리고 이게 뭔지 한 발짝을 물러서서 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2011년, 12년에도 그 SNS 괴담을 퍼돌리는 애들을 보면서 내가 누가 주로 퍼돌리나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했었던 거야.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괴담을 막 돌려. 그래갖고 그걸 언론이 다루면 그 다음에 바로 반론이 떠. 언론에서 다루면 바로 반론이 뜨면서 논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갖고 그런 논란 속으로 막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그런 짓을 했냐 하면 2007년에 왜 그 여자 배우하고 남자 배우하고 이혼설 박철 옥소리가 이혼한다는 얘기가 터졌을 때 그때 그랬어. 이게 박철 쪽하고 옥소리 쪽에서 매번 반론을 딱 터트리는 거야. 그러면 그 반론을 막 퍼뜨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반론이 나오면 그 반론을 또 막 퍼뜨려. 근데 어떤 놈들이 보니까 두 가지를 다 퍼뜨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일부러 그렇게 퍼뜨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논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논쟁을 일으키고 그 쓸데없는 논쟁으로 막 뭐라 그러나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거죠. 그래서 원래 봐야 되는 중요한 걸 못 보게 하려는 뭐라 그러나 그 장난이야. 일종의 메커니즘이야 그것도. 걔네들의 그걸 뭐라 그래야 되냐. 하여튼 그 매뉴얼. 그들의 매뉴얼이야. 2007년에 대선 있었잖아. 대선을 앞두고 그 박철 옥소리 사건이요. 3개월인가 4개월 갔어요. 기억나요? 인터넷 뉴스에 그 여름부터 가을까지 거의 뭐 그 뉴스로 도배하다시피 했었다니까? 그때 기억나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11년에는 서태지 이지아 이혼설을 터트린 거야. 그랬는데 서태지 이지아 이혼한 게 6년 전이고 모든 걸 다 정리한 게 3년 전인데 왜 이제서 이혼설이냐? 그러면서 누가 서태지 팬들이 딱 들고 일어나서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거 아니야. 근데 그때도 보니까 서태지닷컴, 이지아닷컴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얘네들이 이제 2011년, 12년까지만 해도 무슨 닷컴을 만들어서 그래갖고 막 양대 진영을 구축하고 막 싸움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그 싸움도 누군가가 유도하는 걸로 보여. 그래서 일종의 무슨 뭐라 그러나 가상 전쟁 하듯이 그걸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제 일본의 투채널 있잖아. 일본의 투채널이라는 무슨 이제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 모양이야. 걔네들하고 우리나라의 소위 한때 그랬어. 걔네 투채널하고 우리나라 DC를 띄웠던가 코게를 띄웠던가 하여튼 일본의 투채널이랑 우리나라의 일베를 띄웠던가 DC를 띄웠던가 하여튼 그러면서 둘이서 사이버 한일 대전을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막 이슈화시키는 그러면서 반한 감정, 반일 감정 이걸로 젊은 애들의 관심을 막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국심을 자극해가지고 논쟁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일으켜서 대전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관심을 그쪽으로 집중시키면서 뭐라 그러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분노해야 되는 부분은 이 박근혜 정부에서 대일 외교를 실패하는 바람에 아베가 지금 완전히 미쳐서 날뛰고 있잖아. 그러면 아베를 통제하지 못하는, 아베에게 비판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야 될 때 소위 그런 반한 감정, 반일 감정 사이트들이 막 서로 대리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리만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일부러 사이버 대전을 일으키고 경쟁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이제 옛날에 박정희 때는 계속 프로레슬링을 시켰어. 프로레슬링하고 프로권투. 그리고 프로레슬링하고 프로권투를 하면 그때 막 프로레슬링에 김일 선수하고 일본의 이노키 이런 애들이 프로레슬링을 한다. 그러면 난리도 아닌 거야. 막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하면서 전부 다 텔레비전 주에 모여 앉아갖고 그걸 봤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엔 홍수안의 사전 오기 그걸 엄청 퍼뜨리고 그 다음에 전두환 때는 아시안 게임 올림픽 띄우기.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 무슨 임춘혜 선수가 정말로 가난한 선수였다 그래서 막 우유가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대잖아.
뭔데? 허위사실 유포 좀 하지 마세요. 누가 허위사실 유포했어?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얘기하는 너가 꺼져. 아니, 허위사실로 보이는데 왜 봐? 뭐 라면만 먹고 뛰었다는 둥, 뭐 우유가 너무 먹고 싶었다는 둥. 그리고 굉장히 가난을 딛고 훈련을 한 선수로 그렇게 방송에서 보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모들이 막 온갖 보약 지어 먹이고, 아니다, 자기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언론에서도 자기 주장을 써주질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스포츠 선수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거 임춘애 선수의 인터뷰에 나와. 내가 그걸 이명박 때인가 언젠가 임춘애 인터뷰를 듣고 알았어. 우린 전부 다 그게 임춘애 진실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언론이 만들어낸 스포츠 선수의 애환, 뻥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국민들을 막 새머리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언론이 허위사실로 국민을 낚아뜬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때가 돼서 뭘 했냐면 시도 때도 없이 한일전을 하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 그러니까 할 건덕지가 없는데 한일 축구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언제였냐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인가 1주기 때도 그 서거하고 그 다음 주에 한일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원래 그러니까 국제 매치를 할 때는 뭐 굉장히 오래전에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 한일전이 긴급하게 갑자기 막 잡히고 이랬었던 게 잡혀졌어요. 그러니까 알려졌었어. 그러니까 그 박정희 때 그러니까 프로레슬링을 팔고 뭐 권투를 팔고 그 다음에 전두환 때 프로야구를 막 만들어가지고 지역 사람들 이간질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명박 때는 한일 축구전을 해가지고 한일 축구전을 해서 국민들의 정신을 쏙 빼놓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막 매달리게 하고. 그러면서 이명박 때부터 그 투채널하고 우리나라 DC하고의 싸움을 붙이는 거야. 그리고 막 잘했다고 언론이 부추겨주고, 그러면서 막 애들이 거기에 막 휩쓸려서 상황을 보지 않고 무조건 막 달려들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지금 이번 것도,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막 장애 아동, 아스퍼거 증후군인가라는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반 아이들이 막 폭행을 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어저께까지 엄청 퍼돌렸어. 근데 막 오늘은 또 일제히 그 반론이 또 일제히 퍼지고 있는 거야. 이거 뭔가 또 쓸데없이 가리고 싶은 거겠지. 난 거 가리고 싶은 거라고 봐. 자, 우리 4월달부터 지금까지 한번 오늘이 7월 1일이잖아요. 4, 5, 6, 3개월을 정리해보면 4월달 뉴스의 중심이 뭐였어? 4월달 뉴스의 중심? 성완종이었잖아. 4월 말에 재보선이 있었는데 재보선에 대해서는 뉴스도 안 나와. 오로지 성완종 리스트. 쌩 난리가 났어. 성완종을 존나리 팔았어. 그러다 5월달부터 뭐가 나왔어? 메르스가 나왔잖아. 그래갖고 메르스 얘기로 막 그냥 몰아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5월달에 뭐가 있었는데 황교안 청문회가 있었잖아. 황교안 청문회는 메르스로 덮고, 그러더니만 6월달이 된 다음에 6월달이 황교안 청문회였지. 황교안 청문회를 메르스로 덮었잖아. 그 다음에 박근혜의 메르스 문제에 대한 무능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또 유승민 논란으로. 유승민. 아니, 모든 뉴스가 유승민만 보도하는 거야. 그죠? 예. 그리고서 이제 5월 중순에 잠깐 여시사건. 여시사건, 여자들을, 그러니까 성별 대립을 시키는 그런 인터넷 조작질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소위 허위사실, 이상한 엽기 사건 퍼돌리기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퍼돌려지고 있는,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장애아동 폭력 뉴스가 돈 게 언제냐면 바로 그 전주까지 뭐 했어? 지난주까지 박원순이 동성애 찬성한다고 뻥까고 지랄 연병을 하다가 지난 주말에 반기문이 미국의 동성애 찬성에 대해서
미국의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찬성 연설을 했잖아. 그 다음에 갑자기 이 장애아 엽기 사건이 막 떠돈 거야. 그쵸? 맞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은 그 반론.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SNS를 통해서 내가 볼 때 얘네들이 뭔가 그 훈련을 하나 봐. 그러니까 뭐 팀별 과제를 하는 건지 팀별 과제를 뭐 돌리는 건지 어쩐지 얘네들이 실험을 하는 것 같아. 지네들이 어떤 사건을 퍼뜨렸을 때 그게 어느 시간만큼 퍼돌려지는지 그걸 실험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의 영향력 실험인 것 같아. 영향력 실험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결국은 주요한 이슈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얘네들의 내나 방법이야. 옛날에 박정희 때나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요, 국회에서 뭐 박정희 때 국회를 거의 뭐 국회 해산해라, 국회를 무력화시켰잖아 박정희 때. 그러면서도 어떤 이제 김대중하고 김영삼 같은 사람들이 막 박정희에게 맞섰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나 박정희 때부터 나타난 게, 박정희 전두환 때 제일 심했던 게 연예인 스캔들이야. 그래서 해마다 11월이 되면 연예인 스캔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연예인 마약 사건, 그리고 막 연예인 섹스 스캔들, 이런 것들이 주로 가을에 막 터졌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마의 11월이라고, 연예가에서는 마의 11월이란 말이 돌았어, 그 당시에.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바로 국회에서 국정감사해갖고 국정의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발언한단 말이야. 그걸 언론들이 기사로 실는 때가 가을이야. 9월부터 11월. 그때 이제 이 11월마다 연예인 사건을 터뜨리고 그걸로 모든 이슈를 덮었다고. 스캔들로 그 정치 이슈를 덮었던 그런 방법을 썼다라면, 이제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터넷상에서 그런 이제 그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키고 논란을 일으켜서 그걸로 막 싸우게 하는 거야. 막 싸우게 하면서 그 관심사를 봐야 될 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전술을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뭐 걔 누구였어? 무슨 여배우 섹스 동영상이 떴다 그랬었잖아. 근데 그게 진짜 섹스 동영상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뭐 어젯밤에 무슨 그 여배우 동영상이 떴다. 그게 막 검색어 1위가 됐어. 그러더니 이제 오늘은 뭐 이모씨 박모양이 뭐 열애설, 이모씨 박모양의 열애설이 또 이제 막 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연예인 사건을 터뜨려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사라졌어? 메르스 뉴스가 싹 죽었어. 정말 웃기지 않아요? 성완종 때 그 기업인 성완종이 자살을 하면서 명단을 남겼어. 한 달 동안 막 드립다 어마어마하게 떠들었잖아. 근데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4월 재보선 지나면 성완종 뉴스 사라질 거다. 정말 사라졌어. 그지? 그 다음에 내가 메르스 뉴스에 대해서는 그 황교안을 총리시키면 메르스 뉴스 사라질 거다. 그랬더니만 정말 메르스 뉴스가 그 황교안의 청문회 끝난 다음에 사라지는 척 하다가 다시 이제 그 투표하는 시점까지는 막 떠들었어. 그 황교안을 총리 만들 때까지만 존나리 떠든 거야. 총리 인준될 때까지만 그 메르스 뉴스를 완전히 모든 언론이 동시에 도배를 했어. 그러다 총리 된 다음에 메르스 보도가 실실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보도가 없어. 그 다음에 지난주는 내리 유승민 얘기한 거 아니야. 그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승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정말로 박근혜가 유승민하고 싸우는 거고 유승민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면 최동욱 죽이듯이 이완구 죽이듯이 한 큐에 죽일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유승민 한 큐에 저기 최동욱처럼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혼내 자식이 있다로 도배해버리거나, 아니면 이완구가 꽤 부자인 걸로 아는데 그까지 3천만 원 받았다고
그걸 도배해가지고 잘라냈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이 박근혜하고 유승민이 정말 전쟁 중이라면 유승민의 칩을 하나 건드렸겠지. 그래서 그걸 터트려가지고 그 하루아침에 잡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저거는 나는 이제 내가 그게 언제였더라? 5월이었던가? 5월 중순? 5월 말 6월 중순?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이제 그 황교안이를 총리를 만들고 그 공안 통치로 분위기를 몰아가거나 아니면 친이 친박 그 뭐라 그러나 친이 친박이 막 대결하는 척을 하다가 박근혜를 탄핵시키거나 그런 방법밖에 내년 총선에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근데 탄핵이 쉽지 그럼 탄핵이 진짜 될까요? 누가 묻는 거야. 아마 안 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말 한마디 하려다가 안 한 게 있어. 그게 뭐였냐 하면 실제로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지금 너무나 잘못했고 그 박근혜를 이제까지 팔아서 선거를 20년 해왔어요. 박근혜가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 나타난 게 90년대 초반이야. 근데 90년대 초반인가 2000년대 초반인가 하여튼 90년대 후반에 이제 박근혜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박근혜가 나타났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시점부터 박근혜가 아니야 96년 그 정도야. 96년경부터 박근혜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2000년경부터 박근혜가 완전히 그 당권을 쥐고 흔들다시피 하는 분위기로 왔다. 그러니까 당의 얼굴이 됐지. 간판. 박근혜를 간판으로 만들어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박근혜를 선거의 여왕이라고 막 띄웠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박근혜 팔이 박근혜 아버지 엄마가 비명 행사했다. 그걸 팔아가지고 박근혜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제까지 이제 선거를 해왔는데 보니까 지금 박근혜 마케팅이 노인층에서도 안 통하게 됐어. 일부 노인층에서 목소리 큰 노인들이 여전히 박근혜가 잘하고 있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톤도 이미 힘을 잃었어. 진짜 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집을 피우면서 몇 사람이 주장하지만 동조자가 줄었다는 거죠. 이 영남이나 경북에서까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새누리당 쪽을 지지하는 그 미디어 전략을 짜는 놈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 박근혜가 너무 인기가 없어. 박근혜랑 같이 가면 새누리당은 존망이야. 그러면 이 새누리당을 구할 방법은 뭐냐 하면 실제로 박근혜하고 새누리당을 가르는 거죠.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대립시키고 가르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국회에서 박근혜를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를 비판했다면 소위 이제 국민들의 반감이 도는 거죠. 야, 어떻게 여자를 저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욕했다.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잖아. 내가 볼 때 그래서 나온 게 박근혜가 유승민 까기. 박근혜가 유승민 김무성 까는 거야. 그렇게 계속 보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뭐 넉나간 얘기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 근데 뭐 배신의 정치 뭐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김무성 유승민이 박근혜를 비판하면 그 배신했다라고 욕을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김무성 유승민을 박근혜가 욕을 하는 그런 컨셉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김무성 유승민과 박근혜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갈라치는 거야. 정말로 박근혜가 유승민을 죽이려고 했다면 언론이 거짓말 하나 터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석기가 내라는 뭐 했다. 언론이 일주일 떠드니까 구속된 거 아니야. 나중에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 받으면 뭐 하냐고. 안 그래? 내가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26개 언론에서 떠들었더만. 네이버 1등하고. 모든 언론이 동시에 떠들어보면 한 사람 병신 만드는 거 쉽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이야기를 봐봐요. 이번에 유승민하고 박근혜의 대립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박근혜의 트라우마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니까 박근혜 엄마 아빠가 그 측근에게 배신당했던 그 트라우마. 그래서 배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 박근혜. 그러면서 이거 어투가 좀 강해서 그렇지 내나 박근혜 마케팅이야. 그렇잖아. 내나 박근혜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박근혜에 대한 동정심을 한쪽에선 유도를 해. 그러면서 유승민에 대해서도 정말 유승민을 뭐 나쁜 남자로 만드는 게 아니야.
유승민이 막 자기는 잘못한 게 없지만 언론이 그래? 유승민은 잘못한 게 없지만 사과하고 막 박근혜가 신경질을 내도 참는 그러면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그러면서 새로운 차세대 정치인을 발견했다 이따위를 지금 쓰고 있잖아. 그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는 정말 쇼야. 뭐냐? 어차피 이제 그 내년 총선에 박근혜를 안고 가면 새누리당은 존망하니까 새누리당을 구하기 위한 일종의 전술이라고 봐. 그러니까 이제 새정연 안에 있는 새누리 간첩 같은 사람들이 박근혜 탈당해라! 박근혜가 왜 탈당하냐고. 아니 야당에서 박근혜더러 왜 탈당을 하라고 그래. 박근혜가 탈당해서 누구 좋으라고. 박근혜가 새누리당에서 탈당 안 해야 그 야당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지. 박근혜더러 탈당해라. 뭔 소리야? 결국은 박근혜가 너무 인기가 없고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야 되는데 이걸 박근혜를 버리는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막 그 배신한 놈들이다. 저기 막 의리 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비난할 것 같으니까 박근혜가 도리어 버리는 것처럼 자해하는 거지. 박근혜가 자기가 욕을 먹으면서 새누리당을 자유롭게 놔주는 거야. 난 지금 그런 형국이라고 봐. 예. 박근혜가 자기가 욕을 뒤집어 쓰고 물론 그게 자기 의지인지 모르겠어. 그냥 여전히 하던 대로 넉나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언론이 소설을 썼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좌우지간 지금 형국은 박근혜가 자기 이미지에 타격을 받더라도 소위 유승민을 띄워주는 유승민과 새누리당을 놔주는 그래서 박근혜하고 마치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지금 쇼하고 있는 거다. 나는 그렇게 봐요. 살신성의는 좋은 말이에요. 살신성이라는 건 자기를 죽여서 인을 이룩하다 이런 뜻이니까 거기에다 살신성인이라고 붙이면 안 돼. 자해정치라 해야지. 그러고 갖다 살신성인 그럼 굉장히 너무나 지나치게 좋게 표현해 준 거고요. 그걸 자해정치라는 거야. 자기한테 상처를 내서라도 조직을 구하는 자해조폭 정치지. 이거는 공갈 자해정치야. 공갈 자해정치. 나는 그렇게 봐. 그러면서 이거는 언론이 모든 판을 짜고 가고 있는 거죠. 물론 박근혜가 거기에 동조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언론은 박근혜를 이용해서 그런 판을 짜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6년에 박근혜 칼침 사건 기억하세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가 길에서 칼침을 맞았어. 명동 거리에서. 그것도 이제 가장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걸 보면서 참 그러는 게 명동이면 제일 관심을 받는 제일 사람 많이 모이는 메인 이벤트야. 그런데 거기서 당대표가 칼을 맞았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슈거든요. 근데 좌우지간 그 칼침 사건이 터졌어. 근데 그 칼침을 놓은 시점이 언제냐 하면 그 많은 박근혜 팬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야유를 퍼부은 직후야. 그러니까 그 야유를 퍼붓기 전까지는 칼침을 안 놨다가 이 사람이 한 야당 지지자가 박근혜 향해서 우라고 야유를 퍼붓자 갑자기 칼침을 놓은 거야.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야유를 퍼부은 남자하고 진짜 칼침을 놓은 신촌이었나? 그 놓은 놈하고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뭐라고 언론에 썼냐 하면 박근혜 피습 그게 헤드라인이야. 그땐 인터넷이 이렇게 막 인터넷 뉴스로 또는 뭐 팟캐스트 이런 게 없을 때였으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그 지하철 타고 출근하면서 지하철 매대에 놓여있는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면서 세상을 읽었던 시절이야. 모든 헤드라인에 박근혜 피습이라고 전부 다 도배가 되어 있었어. 근데 바로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당원 검거.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A라는 놈이 박근혜한테 칼침을 놨어. 그런데 A라는 놈이랑 같이 B라는 열린우리당 당원이 현장에서 같이 검거가 된 거야. 근데 이 조중동 뉴스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모두가 똑같이 B에 대해서만 보도한 거야. 언제까지?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지방선거 투표하는 날까지 A가 칼침을 놨고 B는 그 옆에서 야유를 하다 같이 잡혔는데 B가 열린우리당 당원이었다. 노사모 게시판에 글을 썼다. 노사모에 회비를 냈었다. 그 다음에 B의 가족은 누구누구다. B가 이런 옛날부터 과거 행적이 있었다 하면서 B에 대한 이야기만 보름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 줄이 나와. 그러니까 맨 기사가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 박근혜를 피습한 A씨를 체포했고 그와 함께 그 야유를 퍼본 B를 체포했다. 그 다음 B에 대해서 쫙 모든 뉴스가 B에 대한 그 인신공격이 도배가 돼. 맨 마지막 줄에 A와 B가 공모했는지 수사 중이다. 그렇게 보름 동안 뉴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물론 그 전에 깨어난 박근혜 대전은요. 진짜 대전은요 했는지 누가 알아.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그러면서 이 박근혜의 그 칼침이 선거 때까지 계속 그 연하게 그 중요한 순간, 보통 때는 안 보이는데 중요한 순간에는 그 박근혜 칼침 흉터가 보여. 중요한 카메라가 들이댈 때, 중요한 이슈일 때. 이게 좌우지간. 그러면서 그 박근혜, 그러면서 뭐라냐면 열린우리당 심판하세. 그때 분위기가요. 2006년에 열린우리당 심판하세였어. 그 심판하란 이유가 뭐냐. 박근혜를 뭐라 그러나. 박근혜를 테러한 열린우리당 심판하세. 선거 끝난 다음 날인가 A와 B는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나왔어. 내 말이 맞나 틀리냐 찾아봐. 불과 9년 전이야. 불과 10년 전. 2006년 6월 달에 있었던 일이라니까. 그 당시 모든 뉴스가 열린우리당 당원이 박근혜를 피습한 것처럼, 박근혜를 습격한 것처럼 그렇게 선거 때까지 보도해놓고 선거 끝난 다음에 A랑 B는 그 공모하지 않았다. 그래서 A가 누군지에 대해서는요 보도가 없어요. A란 놈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놈이 뭐 하던 놈인지, 왜 칼침을 놨는지에 대해서 보도한 언론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 당시에 선거 끝날 때까지. 그래놓고 그 A라는 놈이 뭐 7년형인가를 받았든가 그랬어. 아마 나왔겠지? 아무도 몰라 그게 누군지. A란 놈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러니까 박근혜 피습을 그렇게 언론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걸 박근혜가 뭐 스스로 했겠냐? 박근혜가 자기가 일부러 자기 얼굴에 그으라 그랬겠어? 박근혜가 스스로 그은 건 아니야. 그러나 언론이 박근혜 피습을 이용해서 뭐라 그러나 국민들을 완전히 속여넘긴 사건이었어요. 박근혜 칼침 사건. 명동 아니고 신촌이었어. 명동이나 신촌이나 어마어마한 도시만이야. 거기에서 그걸 뭐라 그러니? 뭐 이렇게 유세를 한다. 수천 명 모여, 수천 명에서 뭐 10,000명 가까이 모여요. 그런 자리에서 피습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래. 이게 바로 이 언론이 만들어내는 허상이야. 그런 이 언론이 그런 허상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속여넘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봐. 4월 달에 성완종 얘기 얼마나 대단했어.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성완종에 대해서 관심 없이 계속 2주일을 버텼더니 대선 자금 수사 하나 기억나요? 성완종 죽고 2주쯤 지난 다음에 성완종 리스트 박근혜 대선 자금 정조준 하나 찾아봐. 그런 기사 있었어. 계속 성완종이 안 낚이니까 성완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도 진보 세력이 안 낚였어. 그러니까 박근혜 대선 자금 정조준 하나 그런 뉴스가 나와. 그리고 나서 문재인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박근혜한테 한마디 해. 그러니까 몽땅 다 문재인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노무현이 성완종 사면할 때 뭐 했냐, 뭐 돈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확 전환시켜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성완종 리스트 그 8명 이병기 허태열이지. 이병기, 허태열, 김기춘 그 비서 3인방, 그 다음에 이완구, 그리고 이 홍준표, 그리고 홍문종, 그리고 서병수, 유정복, 그 명단이 있었던 8명 중에서 결국은 이완구하고 홍준표만 불구속 기소되고 끝이야. 이제 수사 종결하는 거야.
그 얼마나 대단했어. 그걸로 박근혜 대선 자금까지 수사할 것처럼 뻥카를 치면서 그 야당 지지자들 관심을 딱 주니까 사건 돌려버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시사 이거 5월 달에는 5.18을 앞두고 뭐였더라? 5.18을 앞두고 뭔가 하여튼 이상한 짓거리 했어, 쟤네가. 김대중을 비하하기 시작했던가 뭔가. 그러면서 5월 달에 노무현 서거를 앞두고 뭔가 하여튼 잡스러운 사건들로 관심을 끌게 하더니 이제 메르스 이야기로 6월 달에 완전히 도배를 하고 세상에 여러분 지금 메르스가 진정 국면이다. 메르스 환자가 늘고 있잖아. 메르스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아니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세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게 말이 돼? 이완구, 홍준표, 노건평 일괄 기소 방침. 뭐 노건평이 돈 받은 증거가 나왔어요? 노건평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어? 그리고 기소하는 거야? 아니면 재판정에서 저기 밝혀보겠다는 거야? 참, 정말 대단해. 대구에서 종식됐다고 프랭카드를 정말 어이가 없죠. 무슨 종식이야. 뭐라고 종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봐봐요. 성완종 얘기로 결국은 노무현 쪽에다 덮어 씌워가지고 뉴스 돌려버리고 실제로는 뭐 박근혜 대선 자금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뭐 무관하다 덮었잖아. 메르스로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지랄 연병을 하더니 누구야 황교안이 총리 된 다음에 보도가 사라졌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더니만 유승민으로 들이대다가 유승민 얘기를 계속 해갖고 별 남을 게 없잖아. 그리고 이번에 야당에서 전략을 뭐라고 짰냐면 이번에 하여튼 이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된 내용을 박근혜가 파토를 놔가지고 그게 이제 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게 된 거야. 무산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야당이 이번에 다시 국회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다른 국회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박근혜가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냈던 그 국회법 개정하겠다고 냈던 내용으로 박근혜 국회법을 내기로 했다. 그게 지금 이제 야당 얘기잖아. 그럼 이제 이 국회법 논란으로 메르스 이야기를 잠재웠던 언론이 그 국회법 논란 이야기로 계속 공격할 수가 없는 거야? 야당이 뭔가 아주 머리를 쓴 계략을 짰어. 전술을 짰어. 그러니까 이제 딴 데로 또 눈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여배우 섹스 동영상이 터지고 솔직히 이종석 우리 딸이 이종석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지금은 마음이 변했나? 옛날에 학교 2013 할 때 그때 막 이종석, 김우빈 막 뻑이 갔었어. 근데 이제 그 애들을 갖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지금 또 스캔들 터트리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이종석이 유부남이야? 박근혜가 박신혜가 유부녀야? 박근혜 미안합니다. 예, 박신혜 씨. 예. 아니 이종석 박신혜가 뭐 연애를 하든가 말든가. 그거 뭐 그렇게 난리야. 둘이 뭐 연애하면 안 된다는 둘이 원래 다른 사람 사귀는 게 있었어? 사귀는 것도 없잖아. 아니 뭐 이종석이랑 박근혜가 사귀면 이건 스캔들이야. 심각한 문제지. 근데 이종석이랑 박신혜랑 사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뉴스라고 쌩 난리를 피워.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뭐라 그랬어요. 미혼 남녀 연애하는데 아는 척하고 시비 걸지 말라고. 미혼 남녀 연애하는 걸 가지고 계속 아는 척하고 시비 걸고 그러면 걔네 결혼 안 하고 또 막 그래. 그러니까 자꾸만 지금 혼인율 떨어지고 출산율 떨어지고 그런 나라에서 이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겠다는데 이쁘게 밀어주고 예쁘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은 거지. 그거 갖고 온갖 시비야. 근데 우리 조카가 군대 있잖아. 우리 조카가 군대 있는데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의
신세경이 나오는데 너무 예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이모 신세경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자기 이제 그 동료 자기네 그 내무반 애들이 신세경에 푹 빠져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며칠을 신세경 얘기를 했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여전히 신세경이 너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니? 아니 그 드라마의 작품성이 보이기 시작해서 왜? 그랬더니 신세경이 극 중에서 키스를 했대. 그 이제 그 내부반에 모두 모여 앉아갖고 우리 세경이는 뭐 저기 여신이야 막 이러고 보고 있다가 극중 키스신이 나온 다음에 작품성이 떨어진다고 그 내부반 친구들이 모두 신세경을 버렸대. 그리고 다른 드라마로 뽀글뽀글 다 이동을 했다는 거야. 자기네들은 다른 드라마 볼 거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과연 내가 그래 너목들이란 드라마가 재밌어? 작품성이 있어? 했더니 신세경이 키스하기 전까지는 작품성이 있었는데 신세경의 키스씬이 나온 다음부터 작품성이 확 떨어졌대. 그래서 자기네들은 안 보기로 했대.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이 그 둘이 키스를 하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했대. 세경아 너 나한테 왜 그러니? 세경아 그러지 마. 너 나한테 왜 그러니? 그러면서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대. 내무반들에서 막 비명이 터져 나오더니 키스씬이 끝난 뒤에 한참 고요하고 모두 채널을 돌렸대. 하여튼 군인들한테는 여자 연예인이 연애했다 뭐 이런 얘기가 큰 이슈가 될지 몰라.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이종석 박신혜가 연애를 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무슨 나라에 무슨 불이라도 난 것 마냥 지랄 연병들하고 그래. 희한한 작품 평가 기준이죠? 그죠? 네. 내가 뭐라는데? 냄새를 보는 소녀. 너목들 미안해. 내가 드라마 안 봐갖고. 냄새를 보는 소녀 맞아. 냄새를 보는 소녀 그거 해야 돼. 신세경 나오는 냄새를 보는 소녀. 예. 거기에 세경이가 너무 예쁜데 키스씬을 한 순간 작품성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몽땅 돌아섰다는. 내가 걸그룹에게 긴 바지를 입혀라. 배꼽을 못 내놓게 해라. 그리고 목을 전부 다 감싼 옷을 입혀야 된다고 막 주장했다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그런 거야. 이모 나한테 왜 그래? 내가 걸그룹 애들한테 긴 바지를 입히고 그리고 이 배꼽도 못 내놓게 하고 목까지 다 차야 된다. 이거 만약에 우리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해봐라. 얼마나 지랄하겠냐. 막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그런 거야. 이모 나한테 왜 그래? 그래서 우리 조카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그런 주장을 못하고 있어요. 걸그룹에게 옷 입혀라. 그 얘기를 못하고 있죠. 연예인 스캔들을 조직적으로 띄운다니까. 연예인 스캔들이요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무슨 카페나 게시판에 연예인 스캔들을 조직적으로 옮긴 애들이 있어. 조직적으로 옮겨. 어떤 글을 올린 애들을 클릭해봐봐. 걔가 그동안에 쓴 글들 다른 글은 별로 쓴 게 없어. 나머지 내용도 없고 크크크 정도야. 그런데 연예인 스캔들만 디립다 갖다가 붙인 애들이 있다고. 얘네들이 누구야? 요원이야. 연예인 스캔들을 각 카페로 퍼돌린 애들이 있다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의 관심사를 연예인 스캔들로 묶어두는 그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내가 언제 선동을 했어 이 새끼야. 네가 감동을 한 거지. 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지 그래. 망치 부인이 내 마음을 훔쳤어요 그러면서. 아니면 소방서에 신고를 하거나 망치 부인이 내 가슴에 불 질렀어요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뭘 했다고 선동이 돼. 선동이라는 건 자기가 뭔가 흔들리는 거잖아. 네가 내 방송을 보고 막 마음이 흔들렸고 내 방송을 널리 전했다. 그럼 네가 선동된 거야. 그런 뜻도 모르면서 나더러 선동했다고 지랄이야. 지가 흔들려놓고 귀가 얇아가지고 왜 네가 흔들려놓고 나한테 지랄이니 이 새끼야. 그래요. 예. 레파토리 식상해? 나한테? 쟤네들? 맞아. 뻑하면 선동이래. 선동은 니네들이 하는 거지. 관심도 없는 연예인 스캔들. 심지어
심지어 이제 막 연예인 스캔들을 뿌리다 잘 모르는 연예인 스캔들을 막 뿌린 거야. 왜 그때 그 누구였지? 코리아나 딸. 코리아나 딸이 얘는 뭐라는 거야? 네가 박근혜야. 한국말을 못 쓰고 왜 이렇게 뻘짓거리를 해? 이 터키 알바야 아니면 저기 박근혜야? 한국 사람이 한국말 똑바로 써야지. 그게 엉망으로 쓰면 되겠어? 하여튼 이제 코리아나 딸 스캔들을 터뜨렸는데 사람들이 그 여자를 몰라.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그러니까 코리아나 딸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막 설명까지 해. 사실 이제 이 스캔들이라는 건 유명 스타가 그 어떤 얽히면 그게 스캔들로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유명 스타들의 스캔들이 많이 안 터져요. 왜 그러나 했더니 사실 그 유명 스타들이 다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어떤 그 제품 광고하고 연관되어 있어. 그래서 유명 스타의 스캔들을 터트리면 이 제품의 광고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면 그 제품의 광고비를 주면서 제품 광고를 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 요즘에 왜 탑스타 스캔들이 없을까? 왜 광고에 잘 나오는 탑스타 스캔들이 없을까? 그 이유는 내가 볼 때 그 광고한 탑스타의 스캔들을 터트리면 그 기업에 손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광고 모델하는 탑스타 스캔들은 사라지고 잘 모르는 광고에 안 나오는 스캔들을 계속 터트리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지 기업의 손해가 줄어드니까. 예. 그런 거야. 그래서 탑스타가 아니라 그래서 잘 모르는 스캔들이 터져. 그럼 막 엄마 아빠 시대 얘기까지 막 하면서 그 스캔들을 막 키우려고 애쓰는 거 아니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 코리아나가 누군지 솔직히 이거 코리아나 노래는 알아도 그때 그 당시에 코리아나는 별로 얼굴이 알려지질 않았어. 노래만 알려졌지. 그리고 우리한테 선명한 이미지는 키메라. 키메라가 월드컵이었나? 하여튼 그때였나? 저기 코리아나는 기억이 안 나. 코리아나도 얼굴이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나도 키메라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놀랐고 시골의 할머니들 얼마나 놀랐는데 키메라 때문에. 키메라는 기억이 나도 코리아나 별로 기억이 안 나. 그래갖고 할머니들한테 키메라요 키메라 딸 아니 코리아나 딸이요 그러면 눈썹 이렇게 그리네 다 그래. 그런 사람 본 사람 코리아나 딸이래요. 뭐 무슨 스캔들이 터져갖고 코리아나 딸이래. 코리아나? 뭐 이렇게 그리네. 이렇게 그리네는 키메라야. 그 코리아나는 얼굴이 잘 몰라. 키메라가 누구지도 모르는구나. 손에 손잡고란 노래가 코리아나 노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키메라라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가수가 왔었어. 한인 가수가. 근데 막 이상한 눈화장을 해가지고 왜 그 무한도전에 보면 얼굴 두들기는 막 얘는 키메라한테 고소하는 거 아니겠지? 그 무한도전에 보면 막 그 얼굴 두들기는 그 태국 마사지 샵이 있었어. 그 여자처럼 화장을 한 그 가수가 있었어. 나 고소당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키메라. 그 키메라가 우리나라 한인 가수로 알고 있어요. 일본계가 아니라. 잘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여튼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좌우지간 잘 모르는 연예인을 세워가지고 스캔들을 막 하려니까 내가 그랬어. 아니 왜 듣보잡 가수들을 데리고 스캔들을 터뜨렸을까? 솔직히 얘기해서요. 탑스타들이 스캔들이 없겠어? 탑스타들은 저기 이슬만 먹고 살고 공기 저기 떠다니고 그러니? 모든 스타들이 스캔들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 맘만 먹으면 스캔들이 일으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왜 탑스타들의 스캔들이 사라졌을까? 생각해보니까 광고야 광고. 광고를 해서 나름대로 기업 이미지에서 공을 들였는데 갑자기 스캔들이 터져버리면 다음 광고를 내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광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광고 기획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생각해봐. 어느 유명한 광고에 나왔던 그 연예인이 갑자기
사고가 났어. 근데 그 바로 고퀄리티의 광고가 대한 광고가 나왔다. 그럼 그건 기획 스캔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광고 모델이 광고에 잘 나왔던 연예인이 스캔들이 터졌어. 그러면 그 연예인이 했던 광고가 왜 갑자기 만들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그런 고급 연예인을 부르면 광고 모델료도 비싸고 그 광고 회사를 선정해서 광고를 만드는 기간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적어도 2주 이상이 걸려. 아무리 미친 듯이 밤샘 작업해도 2주 이상 걸려. 일단 처음부터 광고 기획 짜야 되지, 모델 섭외해야 되지, 계약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그 분위기에 맞게 만들어야 되지, 세트장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광고한 다음에 그거 다 또 컴퓨터로 깎아야 되지. 그 작업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려. 근데 그걸 갖다가 갑자기 스캔들이 터졌는데 고퀄리티 광고가 나왔다. 그건 기획이야. 예. 그거는 기획 스캔들이라고 보면 돼. 하여튼, 광고와 스캔들의 관계 한번 봤고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언론들이 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 가리면서, 얘네들이 쇼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걸 또는 봐야 될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들이 보여주고 싶은 대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야. 대국민 사기극을 피고 있죠. 언론이란 이름으로. 자, 그러면서 쟤네들이 지금 이제 유승민 카드 다음으로 이런 뭐 잡스캔들, 이런 잡스캔들은 별로 오래갈 스캔들이 아니야. 뭔가 다른 걸 준비할 거라고 봐. 근데 이제 지금 가만 보니까 압수수색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압수수색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 관심들을 못 가져서 그렇지. 지난번에 4.16 연대가 압수수색 당했잖아. 그 다음에 무슨 용머시기, 무슨 대학생 용머시기도 팩스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라지. 그리고 지금 노조, 민주노총에서 7월 총파업을 얘기하자마자 바로 체포영장이 나왔다 그러지. 예. 카톡 압수수색. 하여튼,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얘네들이 겉으로 뉴스를 만들지 않으면서 공안 탄압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계덕 기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니까? 이계덕 기자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영장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계덕 기자가 일했던 언론사 사장의 컴퓨터까지 뒤졌대. 너무 어이없지 않아? 아니, 그 이계덕이라는 사람이 변호사한테 자기가 돈을 받고 소개를 해줬다. 이게 알선 수재 혐의다.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누가 이계덕이라는 사람을 진정을 넣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계덕은 전혀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계덕의 회사, 이계덕이 일했던 그 회사가 인터넷 언론사였는데 그 인터넷 언론사의 다른 기자들의 컴퓨터와 다른 기자들 컴퓨터와 사장 컴퓨터까지 뒤졌다는 거야. 그리고 이계덕이 그 회사를 그만뒀다네? 이계덕이 그 회사를 그만뒀대. 그게 언제였더라? 2주 전인가? 그것도 한 2주 전에 있었던 사건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압수수색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걔 누구지? 미국 신은미. 미국인 신은미라는 여자가 북한을 방문해서 했던 책을 방문했던 방문기를 책으로 내서 우리나라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다가 막 테러를 일으키고 이래갖고 내쫓았잖아요. 강제로 출국시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신은미가 또 북한을 들어갔다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종북몰이를 또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 6.25를 전후해서 종북몰이가 시작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그 종북몰이가 없어. 뭘까?
그러니까는 내 생각에는 얘네들이 그 6.25를 전후해가지고 종북 작전을 필 것 같았거든.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어. 그럼 뭘까? 쟤네들이 뭘 노리는 걸까? 하나는 대대적으로 갑자기 무슨 종북 사건을 하나 터뜨리려고 그 멀리 뛰기 위해서 웅크린 거냐? 아니면 이번 8.15를 앞두고 남북 간에 지금 박근혜가 완전히 지금 진퇴양난이잖아. 사면초가야. 사면초가인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뭔가 돌파구가 필요해. 그러면 이 돌파구를 8월 15일에 그 남북 대화를 뭘 터뜨려서 그걸로 한 번의 이슈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혹시 그게 진행 중이라, 우리가 모르게 남북 당국 간에 어떤 대화가 진행 중이라 그 종북몰이를 안 하는 건지. 근데 지금 막 뿌리고 다닌단 말이야. 소문 안 내고 그 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면서 막 압수수색들을 하고 있어. 그럼 뭔가 하나 사건을 터뜨릴 것 같은 분위기는 있는데 언론에서 안 다룬단 말이야. 크게 다루지도 않고. 그러면서 지금 그렇다라면 지금 정말 8월 15일에 뭔가 남북 간에 변화된 그 이벤트를 남북 간에 변화된 이벤트를 준비하느라고 종북몰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예.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뭐라 그러나 남북 그러니까는 지금 분위기가 그래. 황교안이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야? 그러니까 2013년에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최동욱 혼외자설 그거를 사실로 인정하고 막 최동욱 쫓아내는 거. 그리고 이 국정원장 원세훈 구속수사 반대한 거, 그런 거였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뭐였어요?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 이거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검찰에서 국정원이랑 같이 한 게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아니야. 그리고 그해 8월에 이석기 내라는 뭐 사건 터뜨려가지고 통진당 해산까지 밀어붙인 게 황교안이란 말이야. 그럼 황교안 스타일상 그 공안 통치 전공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곧 공안 통치를 뭔가 지금 준비 중이냐? 공안 통치를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 공안 통치를 대대적으로 터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늘에서 지금 준비 중인 건지, 아니면 8월 15일에 뭔가 어떤 그 대대적인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이 공안몰이를 못하고 있는 건지,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8월 15일 돼봐야 알 것 같아.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 김일성은 모르겠고, 왜냐면 이제 김일성은 김영삼하고 남북 정상회담 약속 잡아놨다가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김일성을 만난 사람은 없지만 김일성하고 남북 정상 대화를 했던 건 박정희밖에 없어.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김일성하고 대화를 못 해봤다고. 그리고 실제로 김일성하고 대화했던 건 박정희, 김영삼이야. 그래서 박정희 때 7.4남북 공동성명을 북한하고 남한에서 공동으로 터뜨렸고, 그 다음에 김영삼이 김일성이랑 같이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 준비하다가 7월 달에 김일성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김정일을 만난 사람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야. 근데 김정일하고 김대중, 노무현은 남한의 정상으로서, 남한의 대표로서 갔던 거고, 박근혜는 국가정상도 아니면서 김정일을 만난다는 확정도 못하고 북한에 갔다가 김정일이 만나자 그러니까 만난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쭉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분위기가 원래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원래 민노총 총파업이 있기로 했잖아요. 그 7월 달에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들이 보도하나,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숨어서 공안 통치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왠지 그럴 것 같지? 그러니까 민주노총 위원장한테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터트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을 갖고 봐야 된다. 이 메르스 문제 말이에요. 네, 메르스 문제. 내가 며칠 전에 내가 방송을 못할 때였는데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 메르스 그 격리자한테 전자발찌를 채우겠다라는 그 누구냐? 누구의 주장이야? 새누리당인가 정부인가 누군가 그 메르스 격리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안을 논의를 하다가 걸렸어. 새누리 의원 맞지? 그 뉴스 좀 갖고 와요. 예. 미친 것 같아. 그러면서 얘네들이 솔직히 내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굉장히 기가 막혔던 게 왜 그 제주도 3박 4일인가 4박 5일 갔다 온 환자가 뭐 격리자였는데 격리 뭐 뚫고 나가가지고 제주도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막 다 퍼뜨려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전혀 증상을 못 느끼고 격리자인지도 모르고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갔다 올 때까지 어떤 미세한 증상도 없었던 거고, 그리고 제대로 조사를 안 해주니까 항의한 건데, 그걸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격리자들이 막 마음껏 돌아다닌다는 둥, 그러면서 이 사실은 그러면 그 메르스의 격리자나, 메르스의 감염자나, 이 메르스의 격리자나 감염자는 가해자야, 피해자야? 피해자야. 누구에 의한 피해자? 정부 보건당국의 무능의 피해자라고. 맨 처음부터 그 병원에서 그 메르스 의심이 난다. 메르스 의심이라고 첫 번째 환자를 얘기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메르스 아니라고, 메르스일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6일 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기하급수적으로 환자를 늘렸잖아. 그러면 실제로 지금 메르스에 감염이 됐거나 메르스의 확진을 받았거나 메르스를 치료받고 나은 완치자이거나 혹은 격리자이거나 모두 피해자예요. 정부의 보건당국의 무능으로 인한 피해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그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언론이 지난주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흘렀냐 하면 이 피해자를 가해자 만드는 거야.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그리고 그런 자기들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정정하지도 않았어. 그죠? 정정하지도 않고 지금 메르스의 사망자는 오늘까지 33명? 메르스 사망자가 33명이에요? 이제 찾아볼 수도 없어. 메르스 사망자가 몇 명인지 환자가 몇 명인지 찾아볼 수도 없어. 관련 뉴스도 사라졌어. 뭐 한겨레하고 경향에서 조금 내고 있는데 거의 뭐 메인에서 안 다루니까, 텔레비전 뉴스에서 사라지니까. 예. 법안 발의 이명수 의원 어느 당인지 왜 안 나와? 어느 당인지 왜 안 나와? 새누리당인가 봐. 그지? 예. 만약에 새정치연합 의원이면 새정연 누구누구 법안 발의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근데 당 이름이 안 나온 걸로 봐서 저거는 새누리당 의원이 틀림없어. 쟤네들이 늘 그래요. 그 새정치연합 의원이면 반드시 당명을 써. 반드시 당명을 쓰고, 내가 심지어 얼마나 웃긴 며칠 전부터 어떤 미친놈이 우리 남편이 서울 시의원이잖아. 새정치연합 시의원인데 우리 신랑이 더럽대는 거야. 뭐가 더럽니? 그랬더니 그 새정치연합에 왜 김영식이라고 그 살인 무슨 교사 혐의, 살인 교사 혐의로 지금 형 살고 있는 김영식이랑 동기라고. 같은 당 소속의 동기라고. 그래서 더럽대. 아이 나 이거.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 전체는 어떡할 건데. 한동안은 또 우리 남편이 그 구의원을 하면서 조례 발의를 안 했다고 그러면서 막 또 욕지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도봉구 의회에 가서 내가 이제 우리 신랑한테 그 자료를 내놔라. 우리 신랑은 도봉구 의회에 가서 본인이 그동안 했던 조례와 그 전체 도봉구의 조례가 얼마이고 그 중에 자기가 한 게 얼마인지 싹 데이터를 뽑아왔어. 한마디만 더 해라 이 새끼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얘기에 쏙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뭐 그 저기 살인교사 혐의 김영식이랑 같은 동기라고. 그럼 전국의 70년생은 싹 죽어야 되겠네? 어? 전국의 70년생은 싹 죽어야 돼. 아이 내가 이렇게 무식한 새끼들하고 진짜. 그러면서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까지 이게 언론에서도 이렇게 탁 쓰는 걸 보면 새정치연합 쪽 사람이 잘못하면 가령 이제 이름이 뭐 김갑돌이다. 그럼 김갑돌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김갑돌이가 잘못하면 당명 절대 얘기 안 하고 그냥 김갑돌이라고 써. 근데 만약에 새정치연합에 김갑돌이가 사고를 쳤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김갑돌 이름 빼고 새정연 의원 뇌물수수 혐의 이렇게 써. 아니면 야당 의원 뇌물수수 혐의. 아니 야당 의원에 130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군지 이름을 쓰면 될 거 아니야.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이라는 얘기 안 해.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그런데 새정치연합 의원은 그 중에 한 명이 잘못한 거잖아. 그럼 한 놈의 이름을 밝히면 되는데 반드시 야당 의원 아니면 새정연 의원 이렇게 써. 이름을 안 밝히고. 심지어는 지방의원이 저 시골에 무슨 지방의원이 잘못하잖아. 그러면 새정연 기초의원 이렇게 얘기해. 새정연 기초의원 수천 명이야. 그 중에 그러면 새정연 기초의원이라고 얘기하면 새정연 기초의원 모두가 의심받는 거야. 이놈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놓고 새누리당 쪽 의원이 잘못하면 동네 이름으로 얘기해. 동네 이름으로 딱 후려치고 그러면서 안 가르쳐줘. 그런데 옛날에 그 이숙정이라는 민도당 의원이 동사무소에 가서 왜 우리 집으로 자꾸 선물 보내냐고 행패를 부렸을 때 그때는 민노당 이숙정. 당명과 이름까지 다 밝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놈의 새끼들이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야.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도 안상수가 보온병 들고 설쳤을 때 그걸 한나라당 당대표라고 안 했다니까. 한나라당 당대표 안상수라고 안 그러고 그냥 안상수 그렇게 써. 그러면서 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요 가리는 거야. 아주 그러면서 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한 놈이 잘못돼도 싸잡아서 욕하고 말이야. 좌우지간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메르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보도를 막 하더니 이제 유승민으로 갈아타가지고 메르스 얘기는 사라졌어. 그래서 찾아봐야 돼. 지금 메르스 사망자 몇 명이에요? 현재까지 메르스 사망자는 몇 명인지. 아마 사망자는 못 숨길 거야. 확진자는 어떤지 몰라도. 좌우지간 이제 지금까지 나타난 거는 180 몇 명의 환자 중에 33명 맞군요. 180 몇 명의 환자 중에 90명이 삼성의료원에서 나온 거고 그 삼성의료원이 사건 초기에 정부 보건당국에서 삼성의료원으로 조사를 하러 갔는데 그 조사를 방해했다는 거 아니야. 보안요원을 내세워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메르스 환자 절반이 삼성의료원에서 나왔어. 삼성의료원과 관계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삼성의료원이 소위 정부에서 초기에 역학조사를 하러 갔는데 보건당국 관계자들 못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야. 이 책임 누가 질 거야? 다 삼성의료원이 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삼성의료원이 원격 진료하고 있다며. 삼성의료원 부분 폐쇄 무기한으로 연장이라고 해놓고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원격 진료하고 있어. 삼성의료원에만 연장해 준 거야. 예, 원격 진료를.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지금 평택성모병원이 사건 초기에 평택성모병원이었나? 어떤 병원이 사건 초기에 코호트 격리 수준, 한마디로 병동 전체를 폐쇄하는 그런 수준의 격리를 하겠다라고 정부에게 요청했는데 정부가 불허했다며. 그래놓고 정부의 변명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코호트 개념이라는 게 없었다. 왜 없었겠어? 정부 당국이 몰랐겠지. 박근혜 정부가 몰랐을 뿐이지 코호트 격리라는 거를 병원이 요구했는데 그게 6월 말 기사야.
6월 마지막 주 정도에 나온 기사인데, 그러니까 6월 넷째 주 말에 나온 기사이고, 그리고 이 5월 말에 그 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수준으로 병동 폐쇄 조치를 하겠다라고 정부에 요청했는데, 정부가 불허를 해서 내부 사정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병원을 문 닫은 거야. 그게 병원 자체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기가 막혀. 삼성의료원 문제도 그랬지? 지금 이 메르스 관련해서 정부의 모든 비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평택 성모병원이네. 평택 성모병원이 5월 말에 코호트 격리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묵살했다. 예. 이 지금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요, 죽은 사람이 33명이야. 그 다음에 지금 메르스 환자에서 완치된 사람 있잖아. 완치된 사람들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왜냐? 완치된 사람들은 전염은 더 이상 시키질 않지만 그 자신들이 치명상을 입은 거야. 이게 이 메르스가 폐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파괴된 폐는 재생이 안 된대요. 그러니 메르스를 한번 앓고 완치된 사람도 사실 건강하게 삶을 살기 어려운 거야.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정부에서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환자가 이렇게 늘어났고 격리자가 늘어났고 감염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건인데 또 책임 안 지고 그냥 유후성으로 덮는 거야. 그 다음 내가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망률 문제 있다. 치사율이 문제 있다. 그 환자 전체 중에 182명 중에 33명으로 사망률을 계산하는 거 잘못됐다.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어? 완치자 숫자하고 사망자 숫자를 더해서 그걸 분모로 삼고 그 중에 사망자 숫자 그게 치사율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내가 이제 계속 주장을 했는데 어저께 그 얘기가 나오더만 그걸 치명률이라는데 전문 용어로 치명률 치병률. 예. 그 치명률인가 한번 찾아봐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 치사율을 굉장히 축소하고 있다. 일부러 사망률을 축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메르스 환자 중에 지병이 그러니까 3분의 1은 그러니까 메르스 확진자 3분의 1이 지병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치명률. 예. 자, 요거 한번 같이 읽고 갑시다. 예. 노컷 요 뉴스 같이 한번 읽고 갑시다. 메르스 치사율 18%라지만 따져보면 30% 넘어. 환자와 사망자 시점이 달라 모순. 5차 감안해도 실제 치명률은 20대 중반 넘어. 무슨 얘기냐. 메르스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치사율도 치솟고 있지만 실제 치사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데도 보건당국이 꼼수를 부려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치명률은 특정 질병에 걸린 전체 환자 중에서 그 병으로 숨진 환자의 비율을 뜻하는 의학 용어로 흔히 부르는 치사율과 같은 개념이다. 메르스 사태 초기만 해도 보건당국은 국내 메르스 치명률은 10% 이하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국 발표에 따르면 30일 현재까지 이게 6월 30일 기사예요. 메르스 환자는 182명, 이 가운데 숨진 사람은 33명이므로 치명률은 무려 18.1%에 이른다. 문제는 실질적인 치명률은 메르스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다는 점이다. 확진자 182명 가운데 이미 숨진 33명 이외에도 추가 사망자가 나올 확률이 없지 않은데도 당국이 애써 이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망자들이 감염된 후 숨질 때까지 기간에 추가로 감염된 환자들 가운데서도 앞으로 숨지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신규 환자들은 치명률을 계산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모두 완치를 가정해 생존자로 계산된다. 이런 모순 때문에 매일매일 발표되는 치명률은 실질적인 치명률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약 이 오차를 감안해 치명률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사망자인 33명이 메르스 환자가 됐을 당시에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
국내 메르스 사망자의 경우 감염일부터 사망일까지 20일가량 걸렸다. 당시 확진자가 108명인 걸 감안해서 계산하면 치명률은 당국 발표대로 18.1%가 아닌 30.6%로 10%포인트 넘게 껑충 뛰어오른다. 사망자의 사망자의 감염일 대신 증상 발현일을 기준으로 삼아봐도 사망일까지 약 14일이 걸렸기 때문에 지난 16일 확진자 수인 154명을 놓고 계산하면 20.7%나 된다.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오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매일 제공하는 치명률은 확진자와 사망자 당일 기준으로 계산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삼성 서울병원에서 시작한 2차 메르스 유행 당시 감염 진단된 환자 중에도 중환자가 많다며 남아있는 59명의 치료 환자 가운데 14명이나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망률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제까지 보건당국에서 첫 번째는 이 치명률, 한마디로 이 환자가 사망할 확률에 대해서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메르스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건강한 사람은, 젊고 건강한 사람, 지병이 없는 사람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런데 사망자 중에 3분의 1가량이 지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33명의 사망자 중에 3분의 1가량이 지병이 없고 나이도 40, 50대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이제까지 초기에 국민들에게 발표했던, 우리는 그걸 믿고 걱정 안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죽은 사람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결국 이제 메르스 치명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시인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정부에서 왜 이렇게 그 초기 대응이 안 됐을까? 정확한 그 메르스 대응을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보건당국의 중요한 기무주 그 관련 뉴스 좀 찾아봐. 보건당국 관련해서 중요한 기무주란 사람이, 왜 박근혜가 그랬잖아. 간절히 기도하면 우주가 나타나서 도와준다. 그 다음에 실제로 기무주가 나타나고 도와줬다고. 아이, 이거 어떡하나. 예. 또 중계방이 또 막 생겼어. 그 기무주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왜 보건당국이 초기에 정부가 강경하게 못 나갔나 보니까 정부 무슨 프로젝트 690억짜리 그 기사 좀 찾아봐봐. 그 기무주란 사람이 기무주인가? 하여튼 정부 보건당국에 굉장히 초동 대처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사람이 저기 했다니까요. 690억 정부 예산으로 뭘 딱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 기무주 맞아요? 예, 그거 좀 갖고 와봐. 그거. 그 기무주라는 사람이 실제로 초기에 당사자로서, 당국으로서 명확한 지침을 내렸어야 됐는데, 방역 실패 기무주 교수 690억 정부 용역 사업 진행 중이었다. 그래, 요 기사.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서 그동안 또 내가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썼더니만 얘네들이 또 대충 또 넘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메르스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메르스 뉴스를 안 하려고 했던 게 너무 국민들이 막 불안 초조해 하니까. 왜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홈페이지 사이트 관리를 잘 못하지? 아니 제목이 왜 이렇게 등신처럼 나와? 방역 실패 기무주 교수
690억 정부 용역 사업 진행 중이었다. 요런 거 이렇게 제목을 좀 이렇게 딱 모아서 써주지. 정부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방역 관리에 민간 전문가로 참여해온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김우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가 국무총리 메르스 특보로 임명된 뒤 방역 실패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전문가한테 방역 폐쇄권 등 더 큰 권한을 주는 게 적합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와중에 김 교수가 직접 저자로 참여하는 국내 메르스 상황 분석 논문을 준비 중인 사실이 확인돼 입길에 오르고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 학회 임원은 우리가 서둘러 논문을 내지 않으면 다른 나라나 역학자 질병관리본부 등이 먼저 논문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김우주 교수님이 메르스의 현재까지의 유행 현황과 임상 양상에 대한 논문을 서둘러 작성해 저명한 학술지에 투고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학회 임원은 교신 저자는 김우주 이사장님이 맡는다라고 덧붙였다. 교신 저자는 공동 집필한 논문의 총괄 책임자로 논문 전체를 설계하고 수정하는 책임을 맡는다.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정부의 중앙메르스대책본부의 민간인 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데다 지난 19일 황교안 총리 취임과 함께 메르스 특보로 임명돼 정부 방역대책 책임을 나눠 맡고 있다. 전문가지만 동시에 차관급 행정 책임자인 셈이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의료 관계자는 국제학계가 국내 메르스 사태에 큰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감염학계가 서둘러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방역에 온 힘을 쏟아야 될 책임자가 이런 상황에서 학자로서의 욕심을 내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민관합동대책반의 공동위원장으로서 학술 자문을 도맡아온 김 교수한테 방역 실패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메르스 사태가 본격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한 5월 31일 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 이후 정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신해 전문적인 소견을 발표해왔지만 방역의 결정적 계기마다 경직된 기준을 내놔서 확산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예컨대 김 교수는 메르스 노출병원 명단 공개 여부와 관련해 애초 병원 공개는 득보다 실이 크다라는 태도였는데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병원 명단 공개 방침을 정한 뒤엔 지금이야말로 병원을 공개할 적기라고 말했다. 세모자 사건이 무슨 방송할 거리가 돼? 가서 경찰에 신고나 해! 이에 대해 김 교수가 정부한테서 수백억 원대에 이거 봐. 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세모자 얘기하고 앉아있잖아. 이 중요한 김우주 얘기하고 있는데 690억의 정부 용역을 정부에서 돈 받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세모자 이야기는 뉴스 하셨나요? 이러고 와있어. 누군데? 누가 또 이렇게 이분 빨갱이인가요? 내가 왜 빨갱이야? 저기 빨갱이는 청와대 가서 찾아봐. 빨갱이 딸이 지금 그 청와대에 앉아있으니까. 자, 이거 봐봐요. 자, 그래서 자, 예컨대 김 교수는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읽어줄게요. 예. 이 새끼들 와갖고 이게 쓸데없이 그냥, 방송 방해질이야. 예, 얼리고, 제가 중요하게 읽어드릴게요. 예. 김 교수는 메르스 노출 병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는 여부와 관련해 애초에는 병원 공개는